아침엔 사연. 오늘 사연은 30년 동안 시누이한테 이것저것 빼앗기고 살았던 한 많은 부인의 참교육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은 참 빠르게도 가고 행복했든 힘들었든 인생은 꾸역꾸역 사라집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60이 넘었네요. 결혼 35년 차.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5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했을 때 남편이 홀어머니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동생과 살고 있었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사촌오빠와 같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소기업 경리직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제게 사촌오빠는 그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고 제가 계속 일하면서 저희 집에 조금씩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꽤 좋은 분이셨고요. 사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다 이해해주고 뭐 그런 것은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으니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서운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결혼 후에 제가 계속 일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고 살림도 어느 정도 도와주셨으며 제가 아이를 낳고도 쉬지 않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남편보다 8살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저희 집 살림이 제가 번 돈은 30% 정도를 친정에 보내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 그중에 꽤 큰 부분이 시어머니의 용돈과 시누이를 챙기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충분히 그럴 만하시다고 해도 솔직히 아무 대가 없이 시누이에게 끝도 없이 들어가는 돈은 점점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할 무렵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가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던 때도 아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던 그 시절에 뭘 그렇게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원. 공부를 하겠다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갈 정도로 공부에 열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재수에 삼수까지 도전하면서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갔지만 시누이는 결국 전문대학교에도 가지 못했어요. 사실 제 눈에 비친 시누이의 모습은 결코 대학에 가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그마한 마당이 있는 구옥에 살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밤 늦은 시간에 제가 몰래 현관문을 열어주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시누이를 데려다 눕히고 꿀물을 타다주고 하는 수발을 일주일에 5번은 들어야 했거든요. 삼수까지 실패했을 때 고민하는 남편한테 제가 그동안 보아온 것들을 모두 얘기했고 남편은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억울했죠. 그동안 말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험담을 하는 것 같아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눈치를 줬었거든요. 남편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시누이를 딸처럼 기르며 가여워하기만 해서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던 것뿐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시누이를 가여워만 하고 오냐오냐만 하셔서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엄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은 아니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누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한 후에도 이것저것 미용학원, 전산학원 등등 원하는 대로 취업을 위한 학원도 보내줬지만 시누이는 어디든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 같았으면 정말 호되게 야단이라도 쳤을 텐데 제가 그런 말을 꺼낼 때면 시어머니는 그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눈물을 지으시고 남편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말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남동생 학비에 생활비에
친정 살림에 적잖이 보태고 있던 중이어서 항상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제 남동생은 신우이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남동생은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고맙게도 제 부담을 확 줄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시누이는 삼수를 실패하고 여기저기 직업학원을 전전하며 또 2년을 보냈습니다. 하는 것도 없이 철마다 새 옷을 사입고 화려한 화장에 좋은 향수에 마음 답답하다며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는 시누이가 가끔씩은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활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런 시누이가 얄밉게 보이거나 앞날이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혹시 시누이에게 철없이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차분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지냈는지 후회가 막급이지만요. 심지어 저는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래, 여자 팔자야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지 뭐. 저렇게 예쁘게 꾸미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살림 잘하면 되겠지. 설마 그때 가서 지 오빠랑 나랑 모른 척하진 않을 거야. 어떻게 가르치고 뒷바라지한 신우인데. 라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 신우이도 덜컥 임신을 했다며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속도 위반 같은 건 동네에서 쉬쉬하던 시절이라 남편은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도 몸져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부나 돈 버는 일엔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를 기르고 살림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도 엄마인데 애 때문이라도 이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지 않을까. 순진하게도 전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우이의 남편감은 미용사였는데요. 곧 자기 매장을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닮았다며 어찌나 자랑을 내대던지. 그 남자는 만나는 내내 적잖게 선물 공세를 해가며 신우이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몰랐나 봐요. 그 남자가 지독한 마마보이인데다가 그게 다 그 남자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은 돈이고 이젠 그마저 여의치 않아 매장은커녕 월세 보증금 하나 장만할 돈도 없다는 사실을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억소리도 안 나게 기가 막혔지만 남편은 한우 수 없이 아끼고 아껴 부었던 적금 하나를 깨서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주자고 하더군요. 태어날 우리 애들을 위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데 보태려고 모았던 돈이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배는 불러오는데 식도 안 올리고 살게 할 수도 없고 식을 올리려면 당연히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덕택에 저는 그거 메꿀 욕심으로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고작 한 달 만에 다시 출근을 했죠. 그때는 출산하면 거의 직장을 그만두는 분위기였지만 워낙 오래 일했던 직장이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행히 어머님께서 저희 딸을 잘 돌봐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신우이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상황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신우이가 자기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도 없다며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온 것까지는 그래도 뭐 친정엄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죠. 제 오랜 직감이 저희가 신우이네 딸 양육비까지 대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선 세 돌 지날 때까지 사용했던 기저귀 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천기저귀를 사용했지만 일하러 나가는 며느리 입장에서 홀로 애 봐주시는 시어머니께 기저귀까지 빨아서 쓰시라고 하는 게 염치가 없어서 제가 큰맘 먹고 당시로서는 대단히 고가였던 일회용 기저귀를 사다 댔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우이가 산후조리를 핑계로 눌러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 딸까지 쓰고 앉았더라고요. 시누이 딸이 저희 아이와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애가 좀 작은 편이고 시누이 애가 좀 큰 편이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 한두 번이지 어느덧 저희 집엔 천기저귀는 사라지고 제가 사다 놓은 일회용 기저귀 한 종류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니 거 내 거 없이 저희 딸 기저귀를 가져다 쓰는 시누이가 괘씸했지만 저희 딸과 시누이의 딸까지 함께 돌봐야 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저귀를 시작으로 당시까지 몇 종류 되지도 않았던 사먹는 이유식에 자라면서 딸아이 옷과 신발, 심지어는 머리핀이나 장난감은 물론 아이 가방이나 우산까지 늘 2배로 들어가고 2배로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제 딸을 제대로 입히고 먹이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참 말하자니 정말 치사하고 말을 안 하자니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새언니, 근데 이건 우리 예지가 이쁘겠다. 현서는 얼굴이 좀 까매서 이런 공주 스타일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이쁘고 좋은 건 자기 딸 먼저 챙기느라 바빴던 것은 물론 아, 새언니, 그거 내가 낮에 구워 먹었는데 그까짓 거면 얼마 되지도 않더만. 아니, 오늘은 이상하게 소고기가 땡기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맛은 별로더라. 집에 있는 먹을 만한 것들은 채 반나절이 가질 않았습니다.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시누이야 원래 그랬고 조카 딸도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애가 무슨 죄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 조카 딸 하나로 끝이 나야 말이죠. 기가 막히게도 시누이가 눌러앉은 지 6개월쯤 될 무렵부터 가뜩이나 주 5일은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시누이에 보태서 시누이 서방님까지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좋아 퇴근이지. 다니는 미용실마다 채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때려치웠던 서방님은 1년이면 반은 일하고 반은 저희 집에서 식객처럼 있었습니다. 속 모르는 남편은 집안이 북적거리니 다복해서 좋다 뭐 이러고 저는 저희 친정의 살림을 보태던 원재가 있어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지냈네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부부가 또 있을까요? 서방님은 처녀 때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턴 시누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 뭘 먹고 싶은지 노래를 불러대는데 어머니께서 살림을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퇴근 후에 저녁 차리고 신혼의 옷까지 빨아대는 건 다 제 차지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혼내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엔 한 달 내내 거의 생활비가 들지 않았을걸요. 가끔씩 저희는 물론 시어머니도 몰래 신혼의 식구들끼리 얌체같이 외식을 했던 것만 빼면요. 참 정말 거지같이. 그럴 거면 걸리지나 말지. 제가 미련하게도 그러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의 월세만 내주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2집 살림을 책임지다시피 했고요. 그 집도 몇 년 안 돼서 시누이가 남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전세로 올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오랫동안 맞벌이를 했는데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조카딸을 포함해서 그저 애셋 기르며 초라하지 않게 먹고 사는 정도였죠.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고 기를 쓰고 저축을 해서 돈이라도 조금 모아놓으면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알고 사고를 쳐대는지. 돈은 돈대로 뺏기고 지는 진대로 빼며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왜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했냐고요? 글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시간이 갈수록 시누이네를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늦게까지 친정에다 돈을 대던 제 원재에 나이 차이도 있고 기저귀나 먹는 거 같은 걸로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 이래저래 때를 놓치고 나니까 저를 제외한 모두가 어느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정도면 훌륭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도 없는데 괜한 평지풍파 만든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상황이 질리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마움도 모르고 큰소리치며 뻔뻔하기 그지없는 신혼의 식구들을 그야말로 상정같이 모셔야 했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 큰딸
대학 입학 때였습니다. 기특하게도 저희 딸이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 세계화의 붐을 타고 영어 조기 유학이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그럴 형편까지는 못 됐습니다. 그저 마음 독하게 먹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움켜쥐고 있던 적금 하나만을 지니고 있었죠. 그랬더니 딸애가 고1 때부터 알아서 차곡차곡 제 힘으로 국비 유학을 준비하더라고요. 대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착하고 속 깊던 그애다운 일이었지요. 그 다음에 8월인가 딸애가 국비 유학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문제는 터졌습니다. 그때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있었던 시누이 딸 예지가 자기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하겠다며 저희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시누이 내외는 한술 더 떠 취업 비자로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남편도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시누네 식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살면서 그 집 식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처음 봤네요. 시누네는 그새 그쪽 한인교회하고 연결된 곳으로 교회를 옮겨 취업비자부터 살 집까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영어회화 학원 등록을 하고 당시 미국에서 유명 직종이라는 네일아트 학원에 예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겁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오빠, 언니,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거 봤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믿어줘요. 두 분도 알아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예지 아빠 미용 기술만으로도 거기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예지도 저렇게 열심인데 그렇게 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줘요. 자기들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시누네 집 전세금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네 거였나 봅니다. 거기다가 자리 잡을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게 3천만 원만 도와달라는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큰애 작은애 등록금으로 모으고 있던 적금 2개 외에는 누구 때문에 정말 나이 들어가는 남편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여태껏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석 달도 되기 전에 갑자기 시누네 식구가 출국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계좌번호와 함께 그 소식을 전해줬던 건 어이없게도 저희 큰딸 현서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고모네 새 계좌래요. 1위로 제 등록금 해주시려고 모아두셨던 거 보내주세요. 말썽만 부리던 예지가 난생 처음 열심히 해본다고 하고 고모랑 고모부도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으니까. 사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고 안 해주면 내가 더 귀찮아질 것 같아. 난 학비는 나오니까 생활비는 알바로 어떻게든 충당해 볼게요. 내 걱정 말고. 어째 연락도 뜸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불안불안하더라니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서가 저만큼이나 바보같이 예지한테 빼앗기고 양보하면서 살아온 걸 뻔히 아는 마당에 이게 무슨 대물림도 아니고 어린애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지 엄마를 닮아서 여우 같은 게 어떻게 착한 현서를 꼬드겼는지 현서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출국한 시누이의 승부수도 정말 저희 부부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외통수였고요. 오히려 위안이라고 한다면 그 무던하고 점잖던 남편이 현서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시누이를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며 화를 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이 미친년 놈들이 이젠 하다 못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지 조카 딸내미 앞길을 막아? 안 돼! 더는 못 줘! 거기서 굶어 죽든 대가리에 총을 맞아 죽든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 당신도 행여나 그것들한테 땡전 한 푼이라도 보낼 생각 하지 마. 알았어? 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남편의 진심 어린 분노가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뭔가 비로소 시누이한테 남편과 제 아이들의 아빠를 돌려받은 느낌 같은 것이랄까요? 네, 하지만 제 예상대로 남편의 말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신우이를 의지할 곳 없는 타국에다 생활비 한 푼 없이 방치할 수 있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현서 생활비로 쓰였을 적금은 고스란히 신은의 식구의 미국 정착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앞으로는 무조건 제 의견을 따르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아놨네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신은혜가 미국으로 떠난 뒤론 저희 집에 돈이 모이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던 고옥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널찍한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게 된 거나 IMF를 무사히 버텨낸 남편이 승진을 하는 일 같은 것들은 꼭 신우이네 때만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은 큰애에 이어 작은애까지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두 아이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벌이를 하면서도 철마다 때마다 저희 부부 선물을 잊지 않았던 데다가 속 한 번 안 썩이고 취업에 결혼자금 준비까지 마친 일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랑입니다. 그렇게 한 6년쯤 지났을 땐가 미국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자리도 잘 잡고 돈도 꽤 벌며 살고 있다고 자랑하듯 소식을 전해왔던 신혼의 내외가 갑자기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소름이 끼쳤던 게 두 사람 모두 몰골이 말이 아닌데다가 며칠을 못 씻었는지 냄새까지 고약한 게 영락없이 노숙자 같더라고요. 남편의 퇴근과 함께 초인종이 울린 걸로 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깜짝 놀란 남편이 신우이의 이름을 부르자 신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도 훌쩍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저는 어쩔 줄 모르는 남편과는 달리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과 함께 퍼뜩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뭔지 몰라도 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왠지 다시 과거의 그 악몽이 되풀이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단 서방님은 거실 화장실로, 신우이는 안방 화장실로 안내를 해서 씻게 한 다음 새 옷을 내주고 밥을 먹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짠했지만 애써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렸지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따뜻한 차를 내놓은 자리에서 제 눈치를 보며 이제나 저제나 신우이를 바라보던 남편의 말을 막으며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지는요? 예지는 어디 있어요, 고모? 최대한 감정을 지우고 차갑고 또 차가움을 가장해서 물었습니다. 그제야 진정을 하고 풀어놓는 신우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나름 열심히 일해서 자리도 잡고 돈도 꽤 벌어서 작지만 집도 샀어요.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이 인간이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기 질환 좋은 한인 모임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 쇼핑 중독이 문제였지. 내가 도박을 뭘 얼마나 했다고. 주말에 가끔 모여서 친구들끼리 포커 좀 친 것 가지고. 얼씨구, 친구들끼리 포커 좀 치는데 한 판에 차가 한 대씩 왔다 갔다 해? 듣고 있자니 골이 아팠습니다. 고모부,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요. 예지는요. 아유, 우리 예지. 아니, 우리가 진 빚이야. 집 팔고 막 오픈한 이 사람 가게 빼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유, 그 지지배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이요? 마약이라니 기가 막히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제야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기를 쓰고 남은 빚을 갚으면서 예지의 중독 치료를 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답니다. 결국 신은혜는 그나마 남은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 집두절도 없이 떠돌며 예지 병원비조차 제대로 감당이 안 됐던 거지요. 거기까지 듣고 손을 들어 신우이의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그리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고모. 살게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한다고 했죠? 우리가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 줄게요. 고모랑 고모부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버세요. 예지 병원비는 두 분이 번 돈으로 내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냉랭하기 짝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먼저 흔쾌하게 아파트를 장만해 주겠다는 말에 신우이와 서방님은 물론 저희 남편까지 순간적으로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하지만 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할 거예요. 이전 전세금에 보태 생활비로 보내줬던 3천, 그리고 새 아파트 전세금 포함해서 총 2억 5천 저희한테 빚지신 거예요. 그 빚은 매일 일 끝나고 추가로 부업을 하고 일이 없을 땐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우세요. 부업이든 집안일이든 얼마를 버시건 한 달에 300만 원씩 차감해 드릴게요. 길어도 7년. 예지가 퇴원해서 정신 차리고 힘을 보태면 그 기간은 줄어들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하실래요? 저는 신우이 눈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마쳤습니다. 어차피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하나를 더 사둘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준비한 듯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까지 보태서 남편 월급이 거의 그대로 모여지고 있던 데다가 저도 소일 삼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함께 모아뒀던 돈이 꽤 됐었거든요. 저희 노후야 승진한 남편 퇴직금도 있고 지금 사는 아파트에 잘 자라준 아이들까지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막내 여동생 같은 시누이라 나 몰라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워낙 불안한 사람이라 차라리 곁에 두고 있는 게 더 안심이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둬야 했고요. 어쨌든 2번 생각할 일도 없는 좋은 조건이지만 전에 없는 저의 계산적이고 차가운 태도에 신우이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왜요? 싫어요? 내가 고모한테 베풀며 살아온 세월이 30년이에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내쫓는다고 해도 나 욕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오빠 쳐다보지 마세요. 오빠가 또 마음 약하게 나온다면 나 오빠랑도 안 살 거예요. 저는 얼른 했던 말을 취소할 사람처럼 정색을 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니 단호한 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이미 적잖게 타국 생활에 시달렸던 신우이도 그새 많이 변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언니. 제가 감히 어디서 싫다는 생각을 해요. 할게요.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해서 예지 고치고 언니하고 오빠한테 빚도 다 갚을게요. 신우이는 끝내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옆에 서 있던 서방님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도 서둘러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막상 일을 하려니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에 둘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미용실 하나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고모부와 고모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누가 보면 악덕 고용주로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일을 시켰어요. 가게 일이 끝나면 저희 집 살림까지 꼬박꼬박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시키는 일은 하는데 예전 같은 버릇이 또 나오더군요. 저희 집 살림에 손대는 거요. 이제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연히 고모 살림과 저희 살림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먹고 싶으면 고모가 번 돈으로 사서 먹고 갖고 싶으면 가질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 소리 하자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태도가 당신 동생과 조카 딸까지 저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여태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식한테도 안 그러는 사람이 유독 고모한테 왜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보겠다는데 내가 고모네 식구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포기하길 바래요? 단단히 마음먹은 제 모습에 남편도 2번 다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정말 칼날처럼 차가워진 제 모습에 고문의 식구들도 차츰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문은 자기 딸을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에 더욱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점점 사람 구실을 배워가는 고모를 보며 제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7년이 지난 지금 그때 신우네에게 빌려줬던 아파트는 시세가 좋아서 소소하게 신우네 독립할 종잣돈 정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조카딸 예지도 힘겹게 치료를 끝내고 제 아빠와 함께 미용실 일을 잘 거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녀가 솜씨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지금도 고모부까지는 잘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아예 넘겨주지는 못하고 여전히 제가 악덕 고용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잘 추슬러서 예지 시집까지는 보내줘야겠지요.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구절절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과 지명 등은 변경되었습니다.